제가 며칠째 2028 대입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댓글로 가장 많이 달리는 질문이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평가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지필평가입니다. 지필평가는 뭐냐면요, 중간 또는 기말고사와 같이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하며 문항정보표의 구성에 따라서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지필평가라고 합니다. 이 지필평가 말고도 학교에는 하나의 평가 방식이 더 있는데요.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 교사가 교과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이는 수행평가는 협동과제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개인과제를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학습 상황에서 나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수행평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살펴보면 지필평가에서도 서논술형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수행평가도 보고서를 내는 거니까 서논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뭘 다뤄볼 거냐고 하면 수행평가는 지금 또 이미 서논술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앞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에 반해서 많이 바뀐다고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제되는 서논술형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술형과 논술형이 각각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서술형은 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에 제한을 두고 작성하게 하는 유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학생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는 점, 그리고 형식에 제한을 둔다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논술형 한번 살펴보면요, 논술형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조직하여 작성하는 유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만 보면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면적인 내용들 또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서술형 문제는 지식, 이해, 적용 관련 학습 산출물을 평가하는 반면 논술형은 평가, 종합, 분석, 조직, 그리고 관점 선택과 같은 능력을 평가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은 네가 뭘 잘 알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게 핵심이지만 논술형은 네가 잘 알고 있는 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술형은 학생의 지식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시된 문제 범위와 주어진 시간 내에 학생들이 관련 정보를 회상하고 조직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지식을 보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더 특성이 드러나는데 어떤 것을 평가 요소로 할 것인지에 대해 지시문에 명시하여 학생들의 답안 내용을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지식을 보려고 한다는 것은 학생에게 들어야 하는 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 해학생이 그 답을 제대로 적어서 낼 수 있도록 충분하게 힌트를 줘서 답안의 내용을 유도해내는 것 또한 이 서술형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반면에 서술형과 달리 논술형은 단순히 지식을 보려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학생의 활용 능력, 그러니까 기능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문제죠. 정해진 답을 써서 내는 게 아니기에 쓰기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도적으로 정리해서 답안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답안의 길이와 독자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적인 측면에서 서술형은 지식을 보려고 했다면 논술형은 정보, 아이디어 또는 지식을 조직, 통합, 표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서술형과 논술형이 구분된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서술형과 논술형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애매한 문제들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분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형과 논술형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때 둘 중에 조금이라도 어디에 더 가깝냐라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서술형 혹은 논술형 문제를 오지선다형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오지선다형으로 변환할 수 있으면 서술형, 오지선다형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논술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논술형 시험들은 케이스 스터디를 할 만큼의 좋은 내용들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서논술형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도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고등학교 단위에서 서논술형 시험을 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서논술형 문제들은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외국의 시험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독일의 아비투어라는 시험의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서논술형 대입 시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독일의 아비투어는 위에 큰 상황을 하나 제시하고 그 밑에 여러 개의 문제를 달아놓는데요. 위에 있는 쉬운 문제들이 서술형에 가깝고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 논술형에 가깝습니다.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를 하나씩만 한번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번 문제가 서술형 문제의 전형이라고 보는데요. 다리의 높이와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서술형 문제로 보입니다. 이것을 오지선다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충분히 오지선다형으로 바꿀 수 있죠. 아주 완벽한 서술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논술형 문제입니다. 7번 문제가 제가 봤을 때 논술형 문제 전형으로 보이는데요. 하단 경계선에 대한 설명에서
맥락에서 이미에크네잎 갓은 제외됨을 사실적 맥락에서 정당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당화라고 하는 이 요구는 어떠한 형식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안을 제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논술력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쓰는 게 아니라 응용하고 자신의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해서 답안을 제출해야 된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논술력 문제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문제 오지선장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까지 완벽하게 논술력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문제로 보니까 서술력 문제와 논술력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보이시죠? 서술력은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 반면에 논술력 문제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활용하고 조합하는 능력까지 있어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술력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정말 잘 조직된 논술력 문제는 학생이 굉장히 다양한 역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타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학문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지, 길이와 복잡성을 잘 설계하고 적당한 형태로 전달을 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잘 제시되어 있는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학생에게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사회 상황에서 단순히 지식만을 볼 수 있는 오지선대형 문제보다 이렇게 다양한 역량과 다양한 요소들을 면면히 살펴볼 수 있는 논술력 문제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학생을 길러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 및 평가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현재 교육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서논술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안에 서논술력 문제를 시행하는 근거로서 나와 있는 게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었는데요. 오지선대형으로는 창의력과 이 문제 해결력을 보기가 굉장히 난해하죠. 하지만 논술력 문제 어떻습니까?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굉장히 적절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보기 위해서는 논술력 문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학생들의 변별력에 영향을 끼쳐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논술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논술력 문제가 앞으로 늘어나고 평가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2018 대입에서 서논술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서술력 문제 좀 늘어난 정도 아닌가 하고 마음을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의 논술력 문제가 늘어날 미래가 보인다고 하면 나름의 적절한 교육 방식을 선택하시려는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좀 다른 과목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2023년도에 서논술력에 대해서 연구된 자료들 중에서 도덕 과목에서 좋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위에 보시다시피 논술력 문제인데요. 가나 다를 읽고 물음에 답을 하는 겁니다. 가는 공리주의의 교정적 정의관이 나와 있고요. 나는 응보주의의 교정적 정의관이 나와 있고 다는 신문기사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가에서 다 자료를 바탕으로 올바른 형벌 집행을 촉구하는 목적의 글을 조건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술력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형태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화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논술력으로 보는데요. 형태의 제한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 사상가와 나 사상가의 교정적 정의관을 형벌의 원리의 측면에서 비교할 것, 사형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담아 작성할 것, 가, 나 사상가 중 본인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사상가를 선택하여 해당 사상가의 형벌의 목적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정도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 교육에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하면 오지선대형으로 나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선택하라고 하거나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상가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특징을 말하시오 등등으로 단순히 지식을 확인하려고 하는 정도로만 이 문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 논술력 문제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형벌 집행을 촉구하는 글을 쓰라고 하고 있죠. 사상가의 의견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상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곁들여서 새로운 창작적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죠.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명백하게 논술력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상당히 잘 만들어진 문제에 속합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깊게 사고하고 다양한 상황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논술력 문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그나마 좀 이해를 하시게 되셨을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논술력 문제 이제 어떻게 나온지 알겠어. 그런데 평가는 어떻게 해? 라는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리나라 교사 연수 자료에서 서논술력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써놓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채점 기준은 학습한 평가 요소와 서술 조건을 고려하여 채점 요소를 추출한 후 그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며 포괄성과 베타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논술력이라서 자신의 생각을 나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우선순위로 더 큰 점수를 주고 덜 중요한 것들은 낮은 점수를 주고 포괄성과 베타성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반영을 해서 선별한다 이런 말로 보이는데요. 저희 아까 봤던 문제의 실제 답안지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서논술력 문제를 평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그 문제를 풀기 이전에 학습을 하면서 공리주의와 응보주의의 형벌의 원리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점을 2점으로 두고 학생이 만점에 가까운 답변을 했는지에 따라서 0점
0점, 1점, 2점을 갈라서 점수를 배점을 하고 있고요. 서술 조건 중에서 자신의 의견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했는지 잘된 것부터 차등적으로 2점, 1점, 0점을 주면서 점수를 배분하고 있고요. 각 사상가들의 형벌의 목적을 학습했을 것이고 책점 요소에 얼마나 도달했는지에 따라서 최고 점수 7점으로 학생의 점수를 배분을 했겠습니다. 얼핏 보시더라도 어떤가요? 지금 풀고 있는 서술형 문제보다는 복합적인 학습의 역량을 요구를 하죠. 사회에 나와보니 단순히 오지선행 문제를 잘 찍는 능력보다는 무엇이든지 조금을 알고 있더라도 잘 활용하고 잘 설득하고 잘 이해시키는 그러한 능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의 방식이 미래 교육에 훨씬 더 적합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예시 답안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한번 살펴보면요. 7점 만점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장 핵심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니까 이 정도 길이가 나오는 거고요. 전 초등교육을 전공했는데 초등교육의 임용시험이 서논술형이에요. 수많은 질문들이 답변 한 줄만 쓰면 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용고시생들이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굉장히 길게 쓰면서 그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용고시를 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예측을 못합니다. 그 중에서 뭐가 어떻게 얻어 걸려서 몇 점이 나올지 잘 모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길이가 가장 우수한 답변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써내는 답변은 여기에 2배, 3배 길이가 될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거 하나 얻어 걸려라, 요건 다 채워서 7점 맞아라 등등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이렇게 서논술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서논술형 문제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요.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수능 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국어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 20점, 30점 점수가 훅훅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내가 그 지식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장기간 가져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시험 한 번만 끝내기 위해서 장기적인 기억이 담보되지 않는 기술들을 사용해가면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방식의 학습이 사실 옳다고 보긴 힘들죠.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정말 어떠한 지식을 배우든지 깊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보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학습적인 완성도를 갖추는 게 조금 더 적은 범위를 공부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익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는데요. 이 논술형 시험 어쩌면 시간 싸움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점입니다. 기존 오지선다형 문제보다 논술형 문제로 오면서 그 문제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시간도 늘어났는데 심지어 답안을 적는 시간까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시간적 부담이 분명히 생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 권해드리고 싶은 게요. 논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답안을 찾아가는 사고의 로직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학생들이 논술형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연습도 많이 시켜야겠고 마지막으로 글씨를 빨리 이쁘게 쓰는 습관 또한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또 논서술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보강해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